안녕하세요. 소리했던 남자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하는 큰 행사, 애플의 WWDC가 있죠. 이때마다 새로운 업데이트와 기기를 선보이는데 이번에도 큰 떡밥을 던졌습니다. 이번 WWDC에서는 애플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히 발표 순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 들고 나온 것은 게임 구독 서비스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애플 신용카드를 들고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애플 TV 플러스 구독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애플도 구독 서비스를 소개하며 애플 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돈을 쓸어 담겠다는 야심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바클레이 카드사와 협작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만의 카드를 만드는 거죠. 거기다 컨텐츠 시장에 직접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이전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자였다면 이제는 플레이어로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다는 루머가 있는데 새롭게 뛰어드는 이번 행보를 보면은 마냥 루머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tvOS를 선보입니다. 이번 tvOS에서는 멀티 유저를 비롯한 가사 싱크 업데이트가 있지만 제가 눈여겨보는 점은 게임 컨트롤러였습니다. 엑박 컨트롤러와 플스 컨트롤러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 비디오 게임 시장의 가장 큰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둘 다와 협업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게임 회사에 먼저 소문을 내민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애플의 컨텐츠에 관한 방향성이 드러나는데요. 점점 플랫폼 제공자에서 플레이어로 들어오겠다. 또는 컨텐츠 제작 및 관리에 점점 들어오겠다로 보입니다. 또한 구독을 늘려가고 그 지불 방식 또한 애플만의 것으로 만들어 금융 서비스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컨텐츠가 나오게 되었을 때 만약 애플만의 지불 방식이 없다면 상대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니 손해고 사용자들이 다른 신용카드를 쓰면 수익이 그쪽으로 나가니 그것도 손해. 그러니 우리 카드를 만들자 이거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바탕은 컨텐츠의 양을 늘릴 계획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애플워치에 관한 업데이트입니다. 일단은 워치페이스인데요. 이전에는 모듈러 형식으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걸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디자인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모든 워치페이스가 모듈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언급하죠. 택틱 업데이트로 시간마다 탭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애플워치의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주는 업데이트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그만두렵니다. 그리고 돋보이는 애플워치 앱들. 미국에서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이번 업데이트는 매우 반가우실 겁니다. 오디오북부터 보이스 메모 그리고 계산기까지 미국에서 필요한 팁 계산을 손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애플이 애플워치의 소프트웨어 안정성이 확보되었거나 이용자들이 애플워치의 UI에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페이스는 디자인으로 실용적인 것은 앱으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애플워치의 서드파티 독립적인 앱 지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뒷받쳐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셀룰러 버전으로 인한 워치의 독립성도 한몫했겠지만요. 그리고 여러 API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애플워치만의 앱스토어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도 소개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애플 헬스 업데이트 중에서 트렌드 업데이트도 좋았지만 소음 측정 업데이트는 단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 건강 또한 생각해준다는 것이 소리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자분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될 것 같은 생리 사이클 측정기, 이게 나오는 순간 여성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더군요. 단순히 트래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생리의 디테일을 기록하고 그 트렌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에서도 독립적인 앱으로 나옵니다. 이 헬스 데이터들의 트렌드는 아이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게끔 됩니다. 서머리 형식으로 보여주고요. 이번 발표로 애플워치의 정식 라인 자리 잡음을 재확인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건강 트렌드와 소음 기능으로 인해 애플워치는 더욱더 건강 데이터를 강화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앱스토어 구축으로 인해서 다음 라인업은 더 센 녀석으로 나올 거라 보이고 계산기 등의 앱들을 보아 애플이 애플워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나, 아니면 적어도 대략적인 방향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플워치는 이제 iOS로부터의 독립이 90%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iOS 13을 소개합니다. iOS 13이죠. 이번 iOS 업데이트는 전반적으로 이미 나온 기능들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크 모드도 그렇고 삼성에서 지원되었던 키보드 스와이프, 애플 TV에서 지원되는 가사 싱크, 사파리 텍스트 확대 기능, 메일 앱의 텍스트 서식 수정, 노트의 갤러리 뷰, 리마인더도 많이 바꾸었다고 하는데 사실 가격이 좀 나가는 좋은 다른 앱의 기능들을 무료로 쓰게 해주었다가 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전 환영입니다만요.
그리고 구글 맵과 비슷한 맵 업데이트, 개인정보 보호는 매번 언급하고요. 그리고 사인인 with 애플이 생깁니다. 여기서 애플의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이메일을 공유하고 싶지 않으면은 알아서 가상 이메일을 만들어 등록하게 해줍니다. 앱마다 만들어주게 되며 역시 개인정보를 언급합니다. 다음으로는 홈킷인데요. 홈킷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을까 싶지만 전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서버에 넘기는 대신 기기에서 데이터를 먼저 분석하고 암호화해서 서버로 넘기는 것이죠. 이 기술이 조만간 무선으로 연결되는 많은 애플 기기들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등 말이죠. 홈킷 자체 인터넷 방화벽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미모지 스티커도 있고요. 다음으로 사진 에디팅 기술을 보여줍니다. 다른 앱에서 다 가능한 것 같지만 기본 앱에 적용하는 업데이트, 사진 정리 또한 업데이트를 해주었는데요. 이 기술이 애플 TV에 적용되어서 TV를 라이브 액자처럼 쓰게 하는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에어팟에는 메시지를 읽어주고 답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아이폰을 옆에 대면 내가 듣는 노래나 영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메시지 기능은 예제처럼 운동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공유 업데이트는 소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홈팟 업데이트도 있는데요. 듣던 노래를 집에 와서 홈팟에 갖다 대면 그걸 틀어주는 기능이 됩니다. 물론 반대로도 되고요. 전화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팟이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홈팟이 개인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막 친구가 시켜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카플레이는 이걸 메이저 업데이트로 발표했어야 하나 할 정도의 UI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본 것은 시리에 말하는 것인데요. Neural TTS 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한층 더 사람답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운드를 했던 제가 들었을 때 탄성이 나올 정도로 메이저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 Absolute zero is the lowest limit of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 scale. Absolute zero is the lowest limit of the thermodynamic temperature scale. 애플 참 대단합니다. iOS 13의 업데이트는 사실 아이폰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만의 업데이트는 사실 다른 기능을 가져오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면에서 조금 신경 쓴 반면 홈킷의 기술은 앞으로 나올 다른 기기들에게 중요하게 적용될 거고, 에어팟은 직관적으로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지 고민한 게 보이고, 홈팟은 본인들이 직접 써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iOS에 의존하는 이 주변 기기들의 업데이트는 사실상 그 기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다가올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iOS는 이제 그 주변 기기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게 아이패드는 새롭게 단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드디어 나온 아이패드 OS. iOS 한계점을 드디어 인식하고 내놓은 OS입니다. 타블렛이 이전에는 폰과 데스크탑 사이에서 어정쩡했다면 이제는 사무용이나 간단한 작업부터 세미 프로 수준의 작업까지 가능한 아주 강력한 기기로 자리매김을 했죠. 제 노래들만 봐도 그렇지요. 아이패드로 다 하니까요. 사이드바의 확장 업데이트, 거의 모든 앱들의 화면 분할 지원, 파일의 콜룸 뷰 및 퀵 액세스 지원, 아이클라우드 폴더 쉐어링, 그리고 모든 이들이 기다려왔던 USB 지원, 애플이 드디어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만의 사파리 데스크탑 화면 비율, 다양한 폰트 설치도 된다고 하고 복사, 붙여넣기 등의 손가락 모션도 나왔습니다. 애플 펜슬의 레이턴시도 줄였죠. 펜슬 API도 추가하고요. 웹페이지 전체 마크업도 됩니다. 아이패드는 이제 세미 워크스테이션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OS로서 자료 모으기에 충실하고 작업의 쾌적화, USB 지원으로 대용량 기기들 접근 가능, 사파리 업데이트로 웹페이지 작업도 좋고 폰트 설치 지원으로 디자인 쪽에 선물 하나 던져주고 애플 펜슬 API로 애플 펜슬 활용성은 더 올라갈 거고 아이패드의 점유율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맥 프로입니다. 맥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의 가격을 보고는 누구나가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나 이 기기들을 엄연히 비유하자면 집에서 바늘로 찍어내는 것이 아이패드라면 공장에서 옷을 찍어내는 거대한 기기가 맥 프로가 아닐까요? 즉 일반 소비자층을 위한 제품은 아닙니다. 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항상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주죠. 비교하는 것을 못 보면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맥 프로는 진짜 공장 그 자체입니다. 이전에 타워 맥과 같은 모듈형으로 돌아온 맥 프로는 28코어 인텔 제온을 지원하고 램을 무슨 1.5테라까지 지원하며 그렇게 기다려왔던 PCIe를 가져왔는데 그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맥 프로가 오게 되었지요. 파워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앞에 펜은 3개지요. 로직도 업데이트돼서 지원하는 트랙 개수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무슨 1000트랙이 넘어가요. 정리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드디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43,000불이
이 녀석의 경쟁자입니다. 나중에 가격 보여주기 전에 또 나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6K를 지원하고 레퍼런스 모드를 지원하며 와이드 앵글, 안티 리플렉션, 나노 글래스, 그리고 논란의 방열판 등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프로 스탠드가 튀어나옵니다. 무게감이 전혀 없게끔 해주고 각도 잡아주고 세로로 돌릴 수도 있고 자석으로 뗄 수 있다고 하는 그 친구. 그리고 드디어 그 미친 가격이 나오죠. 애플의 맥 프로를 보여주고 경쟁사의 데스크탑을 보여준 다음에 가격을 공개합니다. 5,999달러부터 시작. 그리고 렉 디자인으로도 나온다고 하지요. 다음에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사의 가격인 43,000달러를 보여주고 기본형을 공개합니다. 4,999달러, 나노 글래스가 되어 있는 거는 5,999달러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논란의 액세서리들, 베사 마운트가 199달러, 그리고 스탠드가 999달러가 됩니다. 스탠드 가격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죠. 이번 맥 프로와 디스플레이는 발열이 얼마나 잡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 4개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좀 거리가 떨어진 펜으로 그 열을 잡겠다? 거기다가 PCI 카드들도 분명 열을 낼 텐데 거기서 일단 의문이 들고, 디스플레이 자체도 방열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열이 어떻게 감당이 될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에어컨 틀어놓고 했나? 뭐 다 공장급의 친구들이니 넘어가고 전 로직에 눈이 많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업데이트로 그 많은 트랙 숫자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저 정도의 트랙 숫자를 쓰려면 영화 음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의 표준급인 아비드를 지원하고 다른 PCI 카드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주 천천히 시장을 먹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돌릴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해버려 이거였을까? 전 전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컨텐츠 시장에 관련한 건데요. 제작에 관여하는 입장이 된 애플이 자신들의 툴을 컨텐츠 개발에 맞춰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프리미어나 프로툴 같은 표준과 비비기에는 어렵지만 1인 미디어의 시대에서 개인 제작자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헐리우드에서 작업했을 때는 프로툴을 썼지만 지금 1인 미디어라 하면서 파이널 컷과 로직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쇼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가 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작업 툴도 바뀌게 되겠죠. 애플이 만약 여기를 내다보고 저 업데이트를 한 거라면 나중에 로직과 파이널 컷 간의 프로젝트 호환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아이패드 OS의 프로젝트를 맥으로 손쉽게 임포트하는 업데이트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맥 OS입니다. 새로운 OS 카탈리나를 선보입니다. 메이저는 아이튠즈가 사라지고 애플 뮤직, 팟캐스트, 애플 TV로 앱이 나뉩니다. 아이튠즈가 사라지면서 애플 뮤직이 생기고 아이폰 연결하는 그 싱크를 파인더로 하게 되고, 팟캐스트 앱에서는 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며 애플 TV 앱은 tvOS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이드카, 이거를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계시죠. 이제 아이패드를 세컨드 디스플레이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서드 파티로 썼던 듀엣이나 아스트로패드, 그 앱들은 다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보이스 컨트롤은 흥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Open photos. Show numbers. 13. Click share. 3. Tim. Find My는 Find My iPhone과 Find My Friends를 합치고 오프라인에서도 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맥은 주변의 애플 기기에 블루투스 시그널을 보내 그게 여러분의 아이폰으로 가게 되죠. 물론 주변에 애플 기기가 없다? 그럼 바이바이입니다. 컴퓨터 자체를 잠그는 액티베이션 락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잘한 앱들 업데이트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 생각에 메인인 업데이트들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카탈리스트. 이건 앱스토어의 앱들을 맥 버전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장되어가는 맥 앱스토어를 이렇게 살려보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엑스코드에서 체크 한 번만 하면 어느 정도 미리 설정해 주나 봅니다. 이걸로 많은 앱들을 맥 OS 환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른 환경에 개발해야 하는 건 엄청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올 스위프트 UI와 합치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ARKit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ARKit를 애플이 밀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을 줄 전혀 몰랐죠. 모션 캡처도 엄청나고 렌더링도 엄청납니다. 이 모든 것이 루머들과 합쳐지면 나중에 이야기해보죠. 마인크래프트 AR도 이야기하고 대망의 스위프트 UI로 넘어갑니다. 개발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잠이 다 깨셨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잠깐 스위프트를 스쳐본 입장에서도 입이 떡 떨어졌습니다. 보자마자 이게 메인이다 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무슨 드래그 앤 드랍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리고 코딩 줄이 확 줄어드는 게, 이게 뭔지 내가 방금 뭘 본 건지 정신을 못 차리면서 봤습니다. 프리뷰 라이브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되는 것과 폰으로 연결해서 된다는 것도 완전 기절 초풍할 일이었고요. 알아서 다른 언어 지원도 되고 다크 모드까지 알아서 된다는 것도 놀라웠고요. 이번에 맥OS의 업데이트는 대박입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은 다 빼고 프로젝트 캐탈리스트, ARKit, 스위프트 UI만 보죠. 새롭게 바뀐 스위프트 UI를 가지고 앱을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 캐탈리스트로 맥 버전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쉬운 접근성으로 앱들이 확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에 맥 앱스토어의 심폐소생술이 조금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래머에게 매우 매력적인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ARKit는 지금 이대로서는 그렇게 큰 본명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애플이 직접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들어간 점, 아주 옛날에 애플 링을 특허냈던 점, 직관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애플의 특징, 계속된 개발로 부드럽고 눈에 띄는 발전이 된 점, AR의 렌더를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확보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애플은 AR 기기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링이 현실이 된다면 애플 링이 컨트롤러가 될 것이고,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하면서 아마 글래스 형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홈킷의 분석 기술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될 수 있을 법도 합니다. 계속 AR에 눈독을 들이고 스위프트의 보급화를 위해 애쓰는 애플의 노력이 돋보이는 이번 WWDC였습니다. 이번의 업데이트들은 다분히 컨슈머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에어팟, 홈팟, 카플레이 다 쓰는 저에게는 매우 반가운 업데이트였고요. 각각의 상호 호환성이 대폭 향상되어서 기존의 애플 소비자들을 확실하게 잡고 프로 라인에서 지쳐가던 소비자들에게는 엄청 큰 선물을 주었지요. 한 가지는 이번 맥 프로의 사양이 높게 되면서 중간층 분들은 결국 아이맥으로 가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 라인이 나올지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소리했던 남자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coming and sharing the time with us. Have a great week. Thank you.